JTBC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밤새 256명 추가돼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9일 만입니다. 역시 대구와 경북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구 현장에서 취재 중인 서준석 기자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서 기자, 대구의 확진자 현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죠.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182명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1,314명입니다. 증상이 있는 신천지 신도들의 검사 결과가 오후에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동이 모자라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확진자 중에서 자가 격리 중인 환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까?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아직 자가 격리 중인 환자는 680명입니다. 입원한 환자가 634명이니까 아직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더 많은 겁니다. 대구시는 우선 이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도가 심한 환자들 우선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대구시가 대구 신천지 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신천지 교회가 시에 제출한 명단 중 예비 신도들의 이름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신천지임을 숨기거나 동선 등을 허위로 말한 신도들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따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가 격리를 통보받고도 4일간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A씨 등 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세 번째 퇴원 환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49세 여성인데 어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대구에서 퇴원 환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퇴원 환자 소식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증상이 없는 환자 50명을 검사했는데 이 중에 5명이 1차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중 2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오늘 뉴스 특보는 먼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국립암센터대학원의 김호랑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윤재영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2시부터 2시 조금 지나면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윤재영 기자가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먼저 정리를 좀 해줄까요? 네, 어제 4시 기준으로 4시와 비교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4시보다 256명 늘어난 현재 확진자는 2,022명이고요. 사망자는 13명으로 어제와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검사 중인 사람의 숫자는 소폭 줄어들어서 24,700명을 좀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도 대구와 경북 네. 지역을 윤재영 기자, 네, 먼저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28일 오전 9시 현재 24시간 전에 대비해서 환자는 427명이 추가돼서 현재까지 총 2,022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중 26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1,983명이 격리 중입니다. 또한 전체 대상자 44,167명에 대해서 44,167명은 검사 음성이고 24,75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427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2,022명의 지역별 현황을 표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대구 쪽이 1,3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북이 394명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63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는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온천교회 관련 사례가 32명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각종 집단 생활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례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격리 조치 중이던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현재까지 총 117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16명이 확인되었고 천안시의 운동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에 있는 지방의료원인 공주의료원에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입원했던 환자 1명이 확진이 되어서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입원 환자 그리고 다른 직원 등은 현재 격리 조치 중이고 방문한 장소나 접촉자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면서 특별히 의료기관 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구, 청도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감염 예방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정확한 개인 보호구 착용, 요령, 방법, 그리고 올바른 감염 환자 이송이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교육을 하고 또한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설이나 장비를 제대로 소독, 세척하는 방법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 교육 과정은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 전파 양상,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 보호구를 입고 또 벗는 것, 또 오염된 물품의 소독,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과 모의 훈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방역대책본부의 감염관리팀이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의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긴급 연구과제도 공모를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총 25개 기관에 분양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과제 공모는 기존 바이러스 분양 외에도 좀 더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신속한 진단시약의 개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효능 분석, 또한 의학적,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접촉자 대상 혈청 역학적 연구, 마지막으로는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총 10억 원 규모의 기초임상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오늘부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과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발생은 지난 2월 16일경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서 증상이 발현되고 이들이 검사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해당 지역 시민들께서는 여러 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손 씻기, 또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를 해주시고 개인별로 식기나 수건을 각각 사용을 하시고 각종 손길이 많이 닿는 물건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닦는 등 환경위생도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포함한 해당 단체의 전국 모든 신도들은 여러 차례 저희가 별도로 당부드린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또 만약 발열, 호흡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사전에 1339 등의 콜센터 그리고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앞서 말씀드린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자가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개인위생을 주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임신부, 또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외출을 자제하고 일단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38도 이상의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도 참고 자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자님들 참석하셨는데 모두 질문 기회 못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송에서 세 분 먼저 받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예. 네, 연합뉴스 신선미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입원 대기 중인 분이 68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랑요. 또 경증 환자는 자택 격리 치료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대구의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대기 중인 환자들이 또는 대기 중인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대구에 있는 전문가들, 또 대구광역시 담당자들, 또한 우리 방역과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통해서 전달 체계와 관련된 어떤 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경증의 환자 또는 상당히 중증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심지어 외국의 경우에는 재택, 즉 머무는 곳에서 격리를 하거나 심지어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WHO나 중국의 최근에 4만 건 이상의 논문을 자세히 보더라도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증 이상은 합해서 한 19% 정도, 그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높은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5%는 채 안 됩니다. 대부분이 70부터 79세 또는 80세 이상에서 여러 가지 중증도나 심지어는 사망 위험률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위험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런 분들을 아마도 이 680분의 대기 중인 분들, 또 이미 입원 격리되어 있는 분들 중에도 사실은 증상으로 볼 때 경증이거나 위험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선별해서, 그 기준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받으심으로써 도리어 어제 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장기 이식 후에 고령의 연령이셨고 그런 분들이 바로바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기관도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코로나19의 유행 과정에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신 많은 중환 환자들이 제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게, 또 의료기관이 작동할 수 있게 그런 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아무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보건학적 판단 이외에 의학적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지금 정교하게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역학 수치나 상세 수치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질의응답 이후에 문자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오송에서 다음 질문. 네,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넷 김인환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자료를 비교해 보면 중국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했던 한 달 전인데 그 열흘하고 최근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그 열흘이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추이를 보면 확진 환자 1000명 찍고 딱 일주일 후에 이제 10,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사례로 보면 한국도 분명히 그런, 오히려 중국보다 지금 그 증가 수치에 비한
수치로 보면 굉장히 더 늘어나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의 열흘 정도 시나리오별 좀 과학적인 처방이 지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향후 좀 시나리오별 과학적 좀 처방이 좀 있으신지 일단 한 가지 여쭙고요. 그리고 짧게 오늘 뭐 보건부 본부장께서 브리핑을 직접 챙기고 계시는데 뭐 오늘 나오신 배경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유의하게 보고 있는 것은 어제 아마 미국 CDC의 담당 국장이 얘기를 했었고 미국도 지역사회 전파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또한 WHO 사무총장의 그 기자 인터뷰의 서문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WHO에서도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우리에게 남아있는 방어 수단이 과거의 신종플루와 비교할 때 치료제와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경우 호흡기 전파의 감염병의 경우 중국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흘 만에 유행의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학적 유행 곡선의 분석을 조금 더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유행의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코어 그룹 즉 신천지 교회 그 교인들의 워낙 집단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체의 양상을 좀 왜곡할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러한 코어 그룹 유행을 아주 활성화시키는 중심적 집단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찾아내고 그 찾아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규모의 수는 많이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대다수가 한 집단의 자체 발생 내지는 그 집단으로 인한 전파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관리망으로 들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이제 어제부터 시도로 대구 이외의 지역의 교인들에 대한 명단도 통보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심적 집단을 관리망에 두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여러 상황 중에는 연결고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지역사회의 전파 경로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미국도 제가 알기로 오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각 나라별로 전국적인 유행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WHO도 그거를 이제 유의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향후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연결고리를 잘 찾을 수 없는 그리고 타 지역에서의 어떤 유행 상황 또 전파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면밀히 보면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펴왔던 여러 가지 그 컨테인먼트 우리가 컨테인먼트를 전파 차단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미티게이션 즉 유행 최소화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금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통해서 피해와 유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것이 개인 위생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사실은 사회적 격리입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가 사스 때는 3피트라고 표현합니다. 약 한 90cm 정도 기침하거나 말을 할 때 비말이 튀는 거리인데 이번에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개 한 6피트 정도 2m입니다. 따라서 아까 생활수칙과 위생수칙을 강조드렸는데 사실상 2m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설령 환자를 만난다 해도 나에게 그 바이러스가 침입할 가능성은 남는 것은 손밖에는 없습니다. 그 환자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직접 손과 손이 닿거나 또는 묻어있는 물체를 내가 손으로 만졌다가 나의 눈, 코, 입에 가져댔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국민들께 하루하루 계속 알려드리고 주의하고 조심함으로써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전파고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어나가면
끊어나가게 되면 과거에 일어났던 중국의 유행 또 과거 감염병의 유행들을 많은 부분 예방하고 차단하고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향후의 시나리오는 지금 차단과 피해와 유행 최소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면서 사회적 격리까지도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내에서의 유행을 줄이기 위한 그런 기로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 예, 그거는 그동안 이제 제가 어제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부본부장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국민 또 대언론 이런 자리를 아무래도 뭐 수시로 주로 이제 본부장이신 질병관리본부장이 하시고 또 만약에 뭐 다른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오송의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예, 조선일보 상우입니다. 먼저 전국의 신천지 관련 환자 비율이 어제 45%에 이어서 오늘 41%까지 떨어졌는데요. 방대본에서 이 문제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환자 발생 추이에 따른 병상 확보 문제를 방대본이 중수본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병상 문제가 중수본 전담인지 아니면 방대본에서도 권한이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연구원에서 오늘 진단 치료제, 백신 이런 현안 해결 위한 연구 추진한다고 밝히셨는데 이게 원장님 인사 이후로 추진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전에는 어떤 검토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퍼센트가 좀 떨어졌다고는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아직도 조사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완결이 돼야만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특이하게도 우리의 경우 지금 유행을 일으키는 중심 집단이 상당히 과하게 큰 것은 사실이고 그게 45%가 됐든 41%가 됐든 또한 일단 현재의 방역 대책에 있어서는 최우선으로 그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대본, 중수본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다 중대본, 즉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한 몸입니다. 네,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이후에 추가되는 내용은 현장 취재 중인 기자를 잠시 후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윤재현 기자, 브리핑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하죠. 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2,022명입니다. 어제 오후 4시보다는 256명이 늘어난 숫자고 어제 오전 9시보다는 427명이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대구, 경북을 위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180명 이상 그리고 경북에선 50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어서 증가된 256명의 9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도 간단한 현황 발표가 있었는데요. 부산에는 환자가 63명이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온천교회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경북의 경우에는 상당수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환자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는 총 117명이 됐습니다. 충남에는 총 16명의 환자가 있는데 천안시의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공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 가운데 1명이 확진이 돼서 병원 내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반영되기도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먼저 확진자를 발표하기도 하는데 오늘 강원도 원주에서도 확진자가 좀 나온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도 신천지 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11시에 네.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원주 의료원으로 이송된 상태라고 하고요. 예. 이 사람이 지난 6일과 7일에 직장 동료
8명이랑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을 참석을 했고 예. 그리고 원주에 있는 신천지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강원도 당국에서는 일단 가족과 이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을 했던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유증상자는 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지금까지 총 확진자는 7명, 원주시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성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했던 시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41세 여성인데요. 네. 암사동에 거주하시고 있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그 CCTV를 통해서 봤더니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부목사 있지 않습니까? 명성교회 부목사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도 조사를 했는데 양성 판정이 나왔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조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란 교수님, 지금 이제 2,000명을 확진자 숫자가 넘어선 상황인데요. 지금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확진자 증가 속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앞으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저희가 이제 31번 환자를 확진한 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확진자가 주로 신천지 이제 교인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이미 이제 감염됐던 사람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에 새로 감염된 사람들이 더 나온다면 이 이제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의료기관입니다. 예.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제 집단에 환자가 한 명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유행이 증폭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각 지역사회에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브리핑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취재기자가 대구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형사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오전 브리핑이었는데 관련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늘 중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신천지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감염병 방역 대책에 혼선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고발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전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신천지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이만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오늘 대구시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를 고발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권영진 시장이 언급했던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경우, 뭐 명단을 누락해서 제출을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대구시가 대구시 신천지로부터 제출을 받은 그 명단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명단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받은 명단에 누락돼 있는 게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지자체장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게 되기 때문에 고발 사유가 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명단과 넘겨받은 명단 간에 뭐 교육생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비판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대구시장이 고발 조치를 취한 거는 이게 잘한 건가? 잘한 게 뭐냐면은 일단 형사상 고발이 들어오면은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뭔가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신천지 측의 임의적인 협조에 기댈 게 아니라 형사기관의 어떤 강제 처분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신 거고요. 지금 좀 법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면 뭐 신천지 신도 아니면 또 확진자 가운데서 자가격리 중에 이제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또 신천지 환자다 또 확진자다 이렇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다 됩니까? 됩니다. 이제 예.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랬는데 이게 얼마 전에 국회에서 코로나 3법이 통과하면서 형이 가중됐죠. 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검찰에서 뭐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내가 사실 뭐 신천지 교인이다 아니면 확진자다 이렇게 자가격리 대상에다 허위 진술을 하면서 그러니까 형사 조사를 받다 보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도 되는 거고 또 감염병 예방법 위반도 되는 경우거든요. 마찬가지로 더 처벌할 수가 있고 어제 이제 대검에서는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능동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강력한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신도들이 쓰는 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특별 편지를 보낸 걸로 전해졌는데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폭풍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과 믿음을 빼앗으려고 모질게 불고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협조를 열심히 안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메시지 이렇게 보여요. 왜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폭풍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과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럼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신천지를 멸망시키거나 신천지를 어렵게 만들려는 어떤 계략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이걸 우리 종교나 우리 이 신천지라고 하는 교단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 되면요 신천지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숨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신천지 활동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신천지에 소속돼 있었거나 아니면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다는 걸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확진되고 나면 그때야 얘기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본인들은 신천지 교단이나 아니면 신천지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총회장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메시지를 내면 안 되고요. 지금의 이 상황은 종교와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전염병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모두 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상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예배에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정부에 알리십시오라든지 방역 대책에 협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종교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게 되면요. 이 메시지 자체는 결국 더 숨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좀 책임 있는 실천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뭐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대구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취재 기자도 전해드렸다시피 또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680명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윤재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구 확진자 1000여 명 가운데 현재 입원한 환자는 634명. 그러니까 대구의료원이나 보훈병원 이런 곳에서 병상을 확보해서 입원을 시켰다고 대구시장이 브리핑에서 말을 했는데 네. 아직 대기 환자도 680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병상의 1000개가 조금 넘지만 당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13번째 사망자 같은 사례도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김강립 차관은 대구시 의사회와 함께 병상을 먼저 배정해야 하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협의하고 정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인지 검토하고 우선 배정할 수 있는 환자를 먼저 우선 배정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리고 또 경증 환자는 자가격리하거나 또는 시설에 입소해서 치료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김은환 교수님, 어제부터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증과 중증을 어떻게 분리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어제 13번째 사망자가 입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병원 이송 후에 이제 사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좀 병상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저희가 며칠 전부터 그 문제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처음 진단받을 당시에 증상 기준으로 이 사람이 열이 얼마나 높은지, 혈압이 높은지, 산소 포화도가 얼마인지 이런 이제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일단 점수를 매기고 네. 또 연령이나 기저질환 같은 것을 포함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제 중증인 사람은 우선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도록 하고 경증은 지금 이제 병실이 부족하니까 예.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같이 치료를 받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많아서 한 가지로 딱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변수라고 하면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단 처음 환자를 보는 사람이 그 모든 검사 결과를 한꺼번에 다 자료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요. 아, 예를 들면 이 환자의 경우 어떤 기저질환이 있었다, 뭐 어떤 예. 수술력이 있었다 이런 예. 정보를 다 취합하기가 쉽지 않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예.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환자하고 잘 알지 못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앉아서 오랫동안 이제 문진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자료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중증이라고 판단을 하면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가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제 경증이라고 분류해서 이제 집에서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서 상황이 나빠지면 빨리 이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그 부분도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라는 얘기는 앞서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증이 되는 환자가 한 19% 정도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의 자료를 보면 예. 전체 환자 중에 약 80%는 경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20% 정도가 이제 중증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위중한 사람은 한 2%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20% 정도 중증을 가려서 빨리 입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지금 대구시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국으로 중증 환자는 보내고 있는데 아주 중증이 아닌 그 다음 환자들을 지금 이제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럼 경증인데 집에 이제 계시는 분들을 관리해서 계속 집에 있게 할 건지 아니면 병원이 아니라 어떤 공공시설이라도 뭐 인력개발원 같은 그런 시설이라도 빨리 오픈을 해서 이제 거기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구 병상 문제도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 빠르게 좀 해결이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수도권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지난 19일부터 확진자가 이제 빠르게 늘고 있어서 어제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치면 이제 100명의 확진자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은평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지역의 환자 수를 합치면 132명입니다. 서울이 60명 넘고 또 경기도 60명 넘기 때문에 거의 절반씩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31번 환자가 나온 19일까지 수도권에서는 이 한 달간 확진자가 25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오늘까지 약 일주일 동안 100명이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특히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옵니다. 은평 성모병원에서 지금까지 이송요원 1명이 지난 20일에 확진된 뒤에 1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요. 예. 아직까지도 감염원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명성교회나 또 송환교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대구 인구의 한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더 감염이 확산될 경우 확진자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도 앞으로 2, 3일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확진 판정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 내용? 그렇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경기도에 있는 가족여성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 한 분이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 안에 경기도 관련 공공기관이 한 5곳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경기연구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그리고 이 산하에 경기도 광역치매센터까지 근무하는 분이 약 390명 정도 되는데요. 이 한 분 때문에 지금 390명 모두가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는 이제 방역하고 나서 재택근무를 연장할지 아니면 이분의 동선 파악해서 접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런 단계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김우란 교수님, 지금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 뭐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감염 확산에 대한 어떤 변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인구가 밀집돼 있다 보면 아무래도 다양한 집회 같은 거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마주치면서 이제 접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럴 때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 위생이나 마스크 착용이나 이렇게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법을 자꾸 권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브리핑 때도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이제 비중이 확진자 중에서 비중이 조금씩 계속 떨어진다. 그 말은 이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어떤 확진자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브리핑에서는 어쨌든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비중이 가장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는 전략 필요하고 또 나머지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기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오늘 브리핑 기준으로 보면 51%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수도권을 좀 어떻게 같이 놓고 철저하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연구팀이나 범대본 이제 단톡방에서 올라오는 내용 중에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이 실컷 다 얘기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고 했는데 신천지 관련 접촉자라고 DUR에서 뜬다거나 이런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신천지의 비율이 41%다라고 얘기하지만 조사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상당히 연관돼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도 얘기를 하고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사 인원도 굉장히 많고 또 확진자 이송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오늘 기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환자 이송에 대한 업무 과부하 또 이송 대란이라고까지 할까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송부터 치료까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진자가 2,022명이고 어제 하루 동안만 5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구급차가 출동하는 건수가 2월 첫째 주와 셋째 주를 비교하니까 14건이었다 그래요. 첫째 주는. 그런데 지금은 20배가 넘는 292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무래도 인력 부족이에요. 지금 예비 인력까지 투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구급대원은 피로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신고가 들어올 때 코로나라는 거를 코로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을 해서 보니 코로나 의심 환자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출동을 나갔던 구급대원들까지 검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예. 사람들은 업무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공백을 다른 대원들이 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번 그렇게 그 의심 환자 출동에 동원됐던 인력은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물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송 건수도 많고 검사 건수도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부터 또 최근 들어서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찾아내고 있다. 이런 또 의견이 반면에 또 하나는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맞서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31번 환자를 진단하고 난 다음에 신천지 관련된 교인들 유증상자 위주로 우리가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감염된 사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증상이 발생한 다음부터 진단까지의 시간이 얼마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가 모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까지 나온 자료를 보건대 그래도 좋은 사인은 증상 발생에서 진단까지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찾아내고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 거죠. 네.
최 교수님, 그 해외의 경우에는 검사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야.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검사 수만 7만 건이 넘거든요. 7만 940건을 검사를 했고 예. 이 중에 확진자가 2,022명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 수가 445건밖에 안 돼요. 예. 전체 검사한 게. 그중에 확진자가 14명이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크루즈 검사 건수를 제외하고 나서 검사 예. 건수가 2,058건인데 확진이 186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검사를 많이 할수록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증상이 무증상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건 비율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의심이 없는데도 본인이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만 돈을 받거든요. 예. 검사 비용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방역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검사를 받게 되면 모두 다 무료로 다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미국은 현재는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실제 미국의 한 마이애미에 있는 신문사가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요. 예. 한 여성 환자가 독감 증세를 보여서 병원 가서 혹시나 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를 했는데 치료비가 이게 보도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3,270달러,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치료비가 부과가 됐고 이제 자기 분담금으로 의료보험 제외하고 자기 분담금으로 1,400달러를 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5, 6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이 되다 보니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려고 나서지도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고 심각 단계에 있다 보니 더 많은 사람을 검진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아마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경북, 대구, 신천지 이렇게 범위를 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부를 지금 확실하게 안 넘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범위는 좁혀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검사 대상자는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들보다 검사 건수가 많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검사해야 되는지 지금 명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고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내가 지금 검사 대상자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검사 속도도 빠른 것도 있지만 검사 대상자 명단을 놓고 검사하니까 더 빠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일단 효과적으로 일단 명단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검사해야 하는 대상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조금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려를 나타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체열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26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네. 20대 간호사의 경우에는 10일 날 은평 성모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헌혈버스를 탑승해 있었고 이 헌혈버스가 경기도 고양 파주 일대 경찰서와 군부대를 다녀간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서나 군부대 같은데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생기면은 여기는 단체 생활, 밀폐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확 퍼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다행히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접촉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일단 21명에 접촉했던 사람들은 지금 격리 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환 교수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과거 뭐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이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혈액 이제 체혈 이런 부분을 이제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혈액 비축량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이제 헌혈의 대부분은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교 그다음에 군대 이제 그다음에 직장 단체 헌혈 이런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학교가 지금 아직 개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개학을 계속 미루고 있고 대학도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있고 군대도 군대 지금 육해공 전부 다 환자가 나오다 보니까 외부에서 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막고 있다 보니 지금 헌혈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독려 운동도 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또 지자체 또
군인, 뭐 경찰 중심으로 헌혈 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이제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또 조금 움츠러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체열 업무를 담당했는데 혈액을 통한 이 전염 가능성 이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는 호흡기 전파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감염이 됐을 때 서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밀접 접촉을 하게 되니까 호흡기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 전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헌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환자와의 혈액이 이제 서로 오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체열 과정보다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어떤 접촉에 의해서 이 전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체열 과정에서 이 전염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좀 한번 전해드렸는데 마스크 얘기입니다. 마스크가 지금 대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각자 마스크를 이제 서로 만들어 쓰자. 그래서 또 도움을 나눠받고 이런 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얘기인데요. 서울 강동구 분여회 새마을 분여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새마을 분여에서 강동구 취약계층 자녀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구입하기 힘든 부분을 알고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청에 있는 회의실에 모여서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마스크를 만든 겁니다. 제작을 직접 했고요. 천으로 만들었고요. 천으로 만든 다음에 필터를 고정을 시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겁니다. 이 마스크가 정말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비말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걸 분진 포집 효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험을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 하나와 비교를 했는데요. 다른 데서 파는 마스크가 KF80이거든요. 비교를 했는데 실제 비교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수제 필터를 댄 이 천으로 만든 마스크가 분진 포집 효율이 80에서 95% 차단이에요.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실제 시중에서 판매된 66에서 70%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판매된 마스크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다만 반드시 필터를 끼워야 돼요. 필터 없이 면만 하면 이게 훨씬 떨어집니다.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강동구에서 더 많이 만들어서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좀 슬기롭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나가고 계신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던 부분이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얘기였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빠르게 선별 진료를 하고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김호랑 교수님 나와 계신데 코로나19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이 부분 논의할 때 좀 같이 논의를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이제 여러 학회가 모여서 지금 대책을 의논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범대위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시간 자체는 6시간으로 줄여놨는데 문제는 검체를 채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별진료소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또 문제는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원 안에 1인실이나 이런 곳에서 격리돼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오픈된 공간, 공설 운동장 같이 오픈된 공간에서 검사를 하면 감염 위험이 적을 것 같고 본인이 차를 타고 와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검사를 하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훨씬 더 좋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곳에 제안을 했는데 마침 이제 세종시나 고양시나 뭐 영남대병원 이런 곳에서 다 여건이 갖춰진 곳에서는 됐습니다. 이제 시행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들을 각자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실천해 보는 것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한 전국 상황을 잠깐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보도국의 임지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서울대학교에 따르면 서울대 기숙사에 머물던 대학원 학생 A씨가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주말 경기도 수원의 자취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번 주 화요일 다시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세탁실을 쓰는 등 3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때 셔틀버스도 이용을 했고요. 이 즈음에서 A씨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 접촉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충남 대전의 본가로 내려가 머무르다가 근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서울대는 A씨가 머물렀던 기숙사의 해당 층을 폐쇄하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확진자는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의 도장부에서 일해온 직장인 B씨입니다. B씨는 어제 저녁 고열 증상으로 조퇴를 하고 울산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가 일하는 이 공장에는 오전 오후 총 3,000여 명의 출퇴근을 하고 이 공장 중에서도 도장 관련 부서엔 평소 3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시간 전쯤부터 현대차 울산 2공장은 생산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방역 소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신천지 교회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다고 하던데 전해주시죠. 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광주 거주자들의 수가 당초 집계됐던 11명보다 더 늘었다고 광주시가 밝혔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더 늘었는지는 조금 뒤 오후 3시 브리핑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광주시가 파악한 참석자 수는 신천지 광주교회 측에서 제출한 명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광주시가 광주시역 신천지 신도 22,8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명단보다 참석자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전체 신도 중에 7% 정도인 1,651명은 연락도 닿지 않은 상황이어서 참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에 파악됐던 대구교회 참석자 11명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접촉한 사람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전국 상황 살펴봤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그에 맞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강원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셨고요. 신아람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최강원 교수님, 요새 이제 감염내과라는 말을 언론에서도 많이 쓰게 되고 또 많이 듣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국내 감염내과를 창시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감염내과의 시작을 함께 하셨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감염내과 비교적 초기에 이런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감염병이라는 게 우선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병이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는 전염병이라고 불러서 아마 사람들이 전염병이란 말이 더 익숙하지만 전염병이라는 건 인류 시작한 이래로 쭉 있어왔고 의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감염내과도 사실은 감염내과라는 명칭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역사만 보더라도 1948년에 서울대학교 전염병 내과라는 게 그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따지면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 예. 네. 감염내과는 그렇다면 이제 이 감염과 관련된 그리고 이 병이 유행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라는 건 이제 병원체, 예. 병원체 바이러스, 개체야 혹은 세균, 예. 기생충 이런 것도 병원체에서 생기는 모든 병을 감염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감염병을 다루는 거고 예. 특히 이제 요즘 유행하는 거는 전국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유행, 대유행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조금 드라마틱하기는 하지만 예. 일종의 것도 감염병이죠. 네. 명지병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니까요. 네, 명지병원에서도 현재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고 그전에 3분이 퇴원을 또 한 네. 상황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감염내과에 계시니까 이 매일 이 8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서 이 의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거기 담당하는 또 전문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치료 방침 혹은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정책적인 걸 매일 모여서 혹은 수시로 카톡방 같은 걸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교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뭐 다 아시다시피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기존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이제 대유행을 일으켰던 바이러스인데 비교하면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 바이러스 개통수는 이제 유전적인 차이를 보는 건데, 예. 혹은 쉬운 말로 하면 족보 같은 거죠. 사람으로 보면 족보 같은 건데 그 족보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에 들어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사스 바이러스하고 과거에 이제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하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스2 예. 바이러스는 아주 가깝습니다. 한 80% 정도의 그 염기서열의 일치를 보고 있고요. 예.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메르스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멉니다. 조금 코로나 거리가 바이러스지만. 멀고. 예. 지금 신아람 기자, 에볼라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비슷하다 이런 중국 연구진의 분석 결과도 있다고 하던데. 네, 이게 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요. 예. 중국 텐진에 있는 난카이대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가 중국 내 사전 논문 공개 사이트에 공개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사이트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치기 전에 전 단계 논문들이 먼저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체 서열이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에이즈라 불리는 HIV 그리고 에볼라와 유사한 유전체 변이가 관찰됐다. 예. 그래서 인간 세포와 결합하는 능력이 사스보다 최대 1000배가 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보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예. 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사스하고는 아주 유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요. 예. 그 지금 우리 사람의 그 호흡기 상피세포에 침투하는 경로 이런 것들이 지금 세포 수용체라든가 이런 게 뭐 거의 같고 단지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스2 바이러스는 그 수용체의 결합 능력이 조금 더 지금 강력하다. 사스2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렇죠. 사스2라고 지금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사스와 유사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호흡기 상피세포에 와서 붙어서 이제 이 폐렴을 일으키는 건데 예. 그 붙는 능력, 그 용량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사스2 바이러스가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에볼라하고는 사실 뭐 이런 그 바이러스 족보상으로는 그 가깝지는 않은데 그 일부 그 바이러스 그 유전 염기 서열이 일치하고 왜냐하면 RNA 바이러스가 그 증식하는 예. 메커니즘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를 이제 정확히 아직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그에 맞는 치료법이라든가 대처법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어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보건당국은 아직까지는 변이는 없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변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바이러스는 그 특히 바이러스 중에서 RNA하고 DNA 바이러스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는데 RNA와 DNA. 예,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변이가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제할 적에 정확하게 복제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종이 생기고 그 변종이 생길 때마다 사람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또 달라지고요.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유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변종이 나타나면 또 우리가 대책을 바꿔야 되는데 다행이라고 할지 아직까지는 이런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건 확인한 셈이 되겠습니다. 변종이 나타난다면 더 대응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도 그 방어 그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예. 이제 변종이 나타났다고 해서 완전히 나쁜 그 독성이 강한 쪽으로만 변종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 반대쪽으로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종이 더 독해진다기보다 반대의 경우로 변종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지금 보면 많은 연구 결과들 중국에서도 연구 결과가 나왔고 앞서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이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이 19%, 2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명지병원에서 3명의 환자가 퇴원을 했고 현재 8명 명지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의 경우에 이 상태는 좀 어땠습니까? 그 지금까지 퇴원한 그 3명은 비교 아주 초기 환자들이거든요. 3번 환자, 17번 환자, 28번 환자에서 아주 그 지금 유행이 아주 초기에 있어가지고 비교적 그 가벼운 경증 환자가 태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폐렴이 2사람에서는 있었습니다만 가벼웠고 나머지 28번 환자 같은 경우는 전혀 증상이 없었어요. 전혀 증상이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러스만 PCR에서 나오고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증상 감염이냐 이런 논란이 한때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돼 있고 그 며칠 전혀 전에 증상이 없다는 건 뭐 콧물도 안 나고 열도 안 나고 가래도 없다. 그렇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는 거죠. 그 실제로 열을 재도 열이 열도 없고요. 없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치료가 필요가 없죠.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단지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격리 차원에서 입원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양성이 나왔는데 2주 격리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음성으로 돌아와서 퇴원할 수 있었다 이건가요? 무증상 환자는 처음부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고 우리 종내 퇴원 기준은 그러니까 격리 해제 기준은 증상이 없어진 다음에 48시간 지나고 나서 PCR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다시 한번 하루 뒤에 검사해가지고 또 음성이 나오면 퇴원시키는 그런 거니까 사실은 그 환자는 며칠 더 있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바이러스만 PCR에서 음성이 나오면 확인되면 퇴원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이제 이 퇴원 또 완치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어제 일본에서 지금 식약처에서 브리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양진영입니다. 2월 28일 마스크 공적 판매 수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확보된 공적 물량 마스크 578만 개의 87%에 해당되는 약 501만 개가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공용 홈쇼핑 등을 통해 출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약국은 121만 개, 우체국은 74만 5천 개, 농협 하나로마트는 53만 개, 공영 홈쇼핑은 15만 개,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8만 개를 판매하고 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사용할 마스크는 총 125만여 개가 공급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약국의 경우 전국 2만 4천 개소 약국을 통해 약국당 최소 50개에서 최대 100개씩 배분하여 판매 중이며 우체국은 대구 청도 지역 약 90개소 및 전국 읍면 소재 1,400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900여 개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공영 홈쇼핑의 경우 케이블 채널을 통해 오후 시간대에 방송됩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경우 서울 행복한 백화점에서 6만 개, 부산의 아임쇼핑 부산역점에서 2만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에 공급될 26만 개를 포함하여 총 125만 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청도 지역에 계신 국민들이 마스크를 불편함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대구 청도 지역에 지원된 마스크 116만 개는 동사무소 등을 통해 시 도민들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오늘도 제조업체들이 직접 대구시에 특별 공급하는 104만 5천 개, 대구 경북 지역의 우체국, 농협, 약국 등을 통해 판매되는 99만 4천 개, 의료기관 26만 1천 개를 포함하여 총 230만 개의 마스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네, 현재 국민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 많은 게 또 마스크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급하게 식약처에서 마스크 수급 관련 브리핑을 듣고 왔습니다. 신아람 기자, 아까 하려고 했던 질문은 우리가 환자들이 완치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감염됐다가 회복 후에 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는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네, 일본에서도 확인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예. NHK 보도에 따르면요. 예. 일본 오사카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관광 가이드인데 중국 우한시에서 온 관광객을 태운 버스에 같이 탔다가 지난달 29일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퇴원을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가슴 통증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26일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 주목할 부분이 퇴원한 뒤에 계속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당국이 몸 안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증식을 했거나 아니면 재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이제 보고된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이런 일본 사례나 혹은 또 중국 사례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완치 판정을 났는데 다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우선 사실 확인이 우선 필요하고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그 메르스 때나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험을 보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오래 끌거나 혹은 예. 또 우리가 그 PCR 검사할 적에 약하게 양성 음성이 반복되면서 오래 끄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특히 면역이 그 병에 걸린 환자의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쉽게 바이러스 몸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 조금 남아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아주 약하게 남아 있는 거가 다시 이제 재발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완전히 멀쩡한 사람이 여기서 감염됐다가 다시 그 재감염,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 회복됐던 사람이 똑같은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된다는 거는 조금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제 생각에는 확인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몸에서 완전히 제거가 덜 된 그런 상태에 있다가 몇 주 후에 다시 재발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무증상 감염자, 그러니까 28번 환자였나요? 말씀하신 네. 환자가 지금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계절성 독감처럼 우리 주위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관리해야 하는 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완전히 새로 이제 등장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이 바이러스의 행태가 어떻게 변화할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과거의 다른 바이러스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등장했다가 큰 대유행을 한번 일으키고 완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일부가 그 사람 사이에서 적응해가지고 마치 계절 인플루엔자처럼 우리 2009년에 H1N1 그 신종 플루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인데 그때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되돌아오고 있어요. 신종 플루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예.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유행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로 이것이 이어지지 않도록 경증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지금 이건 경증은 어차피 우리가 뭐 특별한 약도 없긴 하지만 예. 특별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 방법을 안 쓰더라도 다 잘 회복돼서
낫는데 문제는 이제 중증 환자 내지는 아주 사망 위험성이 큰 그런 환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 지지요법 여러 가지 보호자적인 요법을 동원해서 살리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겠죠. 이걸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2002년에 사스 시작으로 뭐 신종플루, 메르스, 지금 코로나19까지 지금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아니면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그전에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두 가지 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첫 번째 언급하신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던 바이러스가 새로 나타나는 게 많다. 이것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위 신종이라는 게 자꾸 신종 플루라든가 뭐 신종 코로나라든가 이렇게 신종이라는 걸 자꾸 붙이는 이유는 과거에는 전혀 없던 게 에이즈도 마찬가지고요. 없던 게 인간 사회에 지금 뛰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동을 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일 큰 원인은 사람이 결국 이제 자연 속으로 과거에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밀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정글 혹은 아마존 밀림 같은 데로 이제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깊숙한 자연과의 접촉이 없었다. 자연을 갖다 자꾸 개발하고 자꾸 거기에 사람이 침투해 가니까 그 속에 있던 야생동물이라든가 혹은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병이 사람한테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앞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듣고 오셨는데 이후에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최수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먼저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다는 소식부터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추가 확진자는 256명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가 2,022명이 됐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9일 만인데요. 특히 신천지 교인들로 확진자가 급증한 게 지난 19일인데 열흘이 안 돼 2,000명이 넘은 겁니다. 또 검사 중인 인원만 24,751명입니다. 계속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 확진자가 오늘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확진자 숫자를 보면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현재 누적 확진자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대구는 1,314명, 경북은 394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수도권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서울이 62명, 경기가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천지교회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주말부터 확산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도 대남병원 같은 집단 감염이 나타났던 곳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격리 중이던 청도 대남병원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는 117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온천교회도 확진자가 3명 늘면서 32명이 됐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840명인데요. 전체 확진자의 41%입니다. 권준욱 중대본 부분부장은 현재 조사 중인 사례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관련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입원 병상이 부족하다는 우려 계속 나옵니다.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네, 중대본은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나누는 기준을 비롯해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겨우 없는 경우에 재택에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긴급 연구과제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단시약이나 항바이러스제 개발 등 4개 분야에서 10억 원 규모의 연구를 지원을 하는데 오늘부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들을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만남이 시작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좀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네. 긴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여야, 특히 야당의 협조가 이제 필요하니까 예. 대통령이 국회에 이제 직접 와서 국회 사랑제에서 여야 당 대표들을 이제 만나고 있죠. 예. 아마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도 또 다녀왔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요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생당이죠. 유성엽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총선 연기론까지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 며칠 동안 예. 총선 연기론을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안건들이 그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그 표현을 보니까 회담도 아니고 회동도 아니고 대화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대화라고 지금 명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이 만남 이후에 사실 합의문이 채택이 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당장 이제 급한 게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생산적으로 나와서 바로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추경안이 마련이 되는 대로 국회에서 좀 처리를 해주는 이런 분위기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좀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추경 관련된 논의는 뭐 확실히 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병상 확보들 문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중앙 전원센터에서 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대구 경북 지역만이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총체적인 지금 난구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야 당 대표들이 모인 김에 아마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 예. 다른 광역 단체 서울이든지 경기든지 포함해서 말이죠. 예. 이런 음압병동이라든지 이런 거 좀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같이 아마 당 대표들이 그 요청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외국인 입출입 문제, 예. 특히 중국을 경유한 사람들에 대한 국내 입국 문제, 네. 또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문제, 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강제로 격리 조치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라라고 하는 의견도 오늘 좀 강하게 제기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실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권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전문가의 판단에 맡게 되는 거고 예. 다만 하나는 필요하죠. 뭐냐면 지자체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수준에서 지금 넘어선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낮아가지고 좀 더 어떤가 강한 규정력을 가지고 조정을 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봤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중앙정부의 역할을 좀 더 한 단계 올려가지고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데 대해서 정치권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한다.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최광원 교수님 나와 계신데 지금 이 병동 문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굉장히 급한 그 현안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급증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병이 퍼질 때부터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음압 격리실이라는 게 지금 1000여 개밖에 안 되는데 예. 환자가 가령 한꺼번에 뭐 몇만 명이 생긴다, 뭐 몇십만 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그 격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음압 격리실은 아주 중환자 그리고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험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꼭 입원을 해야 되는 중증 환자지만 그런 정도는 아닌 사람은 예. 일반 병실을 독방 1인실, 그러니까 음압은 안 돼 있지만 예. 1인실로 돼 있는 데를 쓰고 경증 환자 80%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는 이거는 사실 어디로 뭐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증상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재가 치료를 해서 집에서 하고 만일에
합병증이 생긴다든가 환자가 증상이 중해지면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보태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닌데요. 예. 얘기 나온 김에 예. 그다음에 상황이 발생한 김에 꼭 한 번은 정치권에서 좀 책임 있게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는 게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한다는 얘기 옛날부터 나왔는데 진척 전혀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공공의료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분명히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정치적인 이건 쟁점이 될 게 아니라 이번에 이 어떤 그 일이 하나의 어떤 중대한 계기가 돼가지고 예. 쓸데없는 어떤 소모적인 논란과 공방이 아니라 좀 그 공감대라도 형성을 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그 정리가 되고 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큰 틀에서 좀 합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점은 좀 꼭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그거 아마 그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지만 맞아요. 예. 이런 거는 여야의 어떤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은 빨리 합의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정책에 있어서 또 행정에 있어서 이 신뢰가 한번 깨지면은 참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예. 국민들이 자꾸 동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그 의료 행정을 펴는 정부 입장에서도 좀 일관된 그런 그 메시지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뭐 일상적으로 돌아가도 좋다. 또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었단 말이에요. 예, 정부 부처에서도. 그러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대대적으로 확진자들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 문제만 해도 처음에 이제 마스크를 공급을 제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지역에서는 난리예요. 그 줄을 서 있는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그 사진도 많이 보고 지역에서도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준비가 됐을 때 제대로 공표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면 이건 정말 가장 안 좋은 정책은 일관성이 없거나 신뢰가 떨어지는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는 여당의 또 몫이 크다. 또 정부의 몫이 크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스크 얘기를 하셨으니까 앞서도 이제 시각처에서 마스크 수급 관련 브리핑을 했었고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관련 이 수급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속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정부가 공적 유통망을 통한 마스크 공급을 발표했지만 약속드린 시간과 물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리 설명드리지도 못해 매장을 찾은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스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공권력을 가진 모든 정부기관이 나서도록 합시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더 강력한 공급 방안도 검토해 봅시다. 네, 신아람 기자.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이 마스크 수급 관련 정책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오늘 회의에서도 밝혔듯이 기재부와 식약처에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예. 관련 부처에서 최단 시간 내 유통 체계를 정비를 하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 그래도 부족하다면 더 강력한 공급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마스크 같은 문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마스크가 거의 떨어져서 이제 마스크 사러 돌아다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적 판매식은 하나라고 이제 하나로마트도 가보고 약국도 가봤는데 없어요. 없어서 결국은 못 샀고 정 마스크가 없으면 천 마스크로 써라. 이런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 있어서 천 마스크 하나 겨우 구해서 그러니까 집에 돌아갔는데요. 일단 그런 점에서 그 식약처가 약간 그 서둘러서 발표한 부분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혼란을 조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아마 좀 정리가 될 게 조금 전에 또 그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비니까 매점 매석했던 유통업자들이 정부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푼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되팔기에 나섰다. 이런 낮은 가격에 내놓기 시작했다. 네, 내놓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뉴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그 정부에 의해서 수급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어떤 매점 매석했던 유통업자들이 내놓는 물량까지 또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조금 이건 시간 싸움의 문제 아닌가. 조금만 지나면
결국은 수급이 좀 그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도 하나 나왔어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낮춰주면 이것을 나중에 세제 혜택을 주는 식인 거죠. 신아람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각종 대책들을 마련을 해서요. 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분 중에 절반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경 때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럼요. 이런 것도 결국 이제 국가 재정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 문제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IMF 사태를 그래도 슬기롭게 우리가 이겨낸 것은 높은 시민 의식이었거든요.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마찬가지죠. 지금 병상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 또 그 병상을 또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또 의료진들도 지금 엄청나게 또 대구에 가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봉사 정신을 발휘해서. 그래서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일단 대통령서부터 모두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와 그거와 더불어서 높은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천주교 쪽에서는 뭐 230년 만에 지금 최초로 미사를 한 달 정도는 집전 안 하겠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사실 내렸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죠. 신천지 쪽에서는 그 명단을 또 제공하는 게 맞고요. 다른 대형 교회도 이런 때는 이것을 뭐 정부에서 어떻게 강제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높은 좀 시민의식을 발휘하셔서 국민의 당장 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좀 기준으로 슬기로운 결정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임대인 지원 같은 경우는 터달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어떤 그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절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복불복이에요. 그러면 그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월세 내고 하고 있는 그 상인 입장에서는 못된 임대인 만나면 그냥 그대로 월세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거는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임대인이 엿장사다.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죠. 착한 임대인 만난 임차인은 그러니까 운이 좋은 경우고 못된 임대인 만난 임차인은 계속 그러니까 그 불황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다 내야 된다면 이거야말로 복불복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보완점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깎아주는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월세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그래서 보편적으로 임차인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요걸 좀 찾아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못 보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취지와 의도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꼭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정책을 설계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과 제도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런 사태를 우리가 과거에도 뭐 이 정도 사태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도 겪었고 여러 가지 계절병을 겪지 않았습니까? 구제역, 사스, 메르스 다 겪었는데 이런 때는 법과 제도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시민의식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 모든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저희도 뭐 여러 번 여기서 토론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계속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은 우리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종교계에서도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하기도 했고 그래서 몇몇 대형교회도 다시 주말 예배를 강행하려고 했던 대형교회도 취소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꾼 곳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거는 좋은 그 흐름이죠. 이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강제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예배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뭐 헌법상 다 그 자유가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예. 집회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그 참여 이거 말고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교수님, 이게 지금 실내 공간에서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거니까 뭐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도 감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크죠. 우리 신천지에서 본 뭐 같이. 근데 이제 신천지는 뭐 좀 더 특수하게 밀집되게 많은 교인들이 이제 들어갔다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대형 교회, 뭐 심지어 소형 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모이면 모일수록 그 중에서 하나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 밀폐된 공간에서 모여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그 무서운 속도로 퍼진다는 건 이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있지만 종교의 자유 이전에 국민들이 살아야 될 또 권리도 있는 거니까 우리 그 교회에서 이런 게 쪽 그 한번 그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일단 이런 그 대유행이 가라앉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이런 그 직접 모여서 예배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국민들의 건강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보수단체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29일 대규모 집회는 대체를 하는데 일요일인 3일절에는 예배 형식의 집회는 이제 강행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직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9일 집회는 안 하는데 3월 1일 집회는 하겠다. 그게 뭐냐면 29일 집회는 정책 성격의 집회니까 안 하지만 3월 1일 집회는 야외 예배니까 그냥 하겠다. 이게 지금 이 정광훈 목사의 논리인데 지금 집회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집회의 성격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회의 여파, 그 집회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전파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싹을 자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되고 이건 하겠다. 이거는 뭐 안 하지만 이건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람 아니고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교수님, 뭐 이것도 다시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면 감염 위험성이 조금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 야외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내에서 이렇게 계속 도는 게 아니니까 바람도 불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게 뭘 공기 전염하고 달라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 말할 때라든가 노래할 적에 혹은 기침할 적에 옆에 사람한테 퍼지는 거니까 뭐 밀폐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위험성이 적지만 역시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죠. 이게 밀집해서 집회를 하게 되면 위험성이 다시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험성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 종교 집회, 다른 미사나 예배도 다 이제 지금 자제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런 또 정치 집회를 한들 저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정말 그 손해라고 봐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너무 이거 정말 무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은 정치 집회든 뭐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다들 자발적으로 좀 자제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런 그 무리한 결정을 하는지 그건 저도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부가 이제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그 접근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률적 검토를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어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제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차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이 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뭐 3.1절 집회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뭐 예배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어떤 전파 가능성이 높은 어떤 이 다중 밀집 집회 같은 경우는 정부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막을 수 있다면 강제력도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온 게 아니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반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정부의 강한 조치가 설득력을 좀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정부나 또 외교부 특히
우리 국민들이 해외 나가서 강제 격리되고 이렇게 되는 거, 강제 귀국당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제대로 외국에서 대우받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요. 그런 게 돼야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강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그 대우 안 해주는 상황은 그대로 놓고 왜 우리 국민에 대해서만 이렇게 봉쇄 정책을 쓰느냐, 이런 게 좀 정서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오늘도 이제 대통령과 여야 그 영수회담에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까지도 좀 제대로 실질적인 좋은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는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봐야죠. 네. 지금 이쯤에서 전국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의 임지수 기자 연결돼 있고요. 지금 신천지 신도 명단 유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군산 지역 기반의 SNS에 신천지 신도 명단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나돌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천여 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담겨있는 문서인데요.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됐지만 2차 유포가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유포 경위와 명단이 맞는 것인지 여부부터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신천지 대전 지역 신도 명단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SNS에서 유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온라인에서 유포된 명단이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신도 명단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발이 좀 잇따랐는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만희 총회장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리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 총회장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인데요. 피해자 연대는 신천지가 관련 시설이나 신도 숫자를 축소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안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기준 천안 지역 확진자는 25명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하루 사이 16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천안 운동시설의 줌바 댄스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줌바 댄스 수강생과 강사 등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의 여성들로 파악됩니다. 이들 줌바 교습장 대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 등 지하에 있어서 환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감염 원인과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임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현재 국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회담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나눈 발언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정부나 국민들 모두 걱정이 많은데 아마 국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국회에 코로나19 특위를 수치를 해주셨고 또 감염병 예방관리법이나 검역법 같은 코로나 3법도 통과해 주셨고 이 주경 편성에 대해서도 아주 다들 각 당이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당 대표들과 이제 그 회동이 초당적인 협력의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사이에 조금 긴밀한 어떤 비상협력 체제 이런 것이 좀 구축이 돼서 코로나19 그 조기에 종식시키고 또 그 피해를 또 조기에 복구해서 하루빨리 또 국민들이 편안해지면서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렇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녹록치 않은 국내외 이것저것 많이 걸쳐 있는데 엎친 데 덮친 대로 또 이 코로나19가 딱 닥치니까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이게 웬일인가라고 이렇게 생각되다가도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힘만 합치면 못 이루어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주 참 적절하게 국회를 방문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국회를 6번째 방문하셨더라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 중에서 제일 요 임기 중에 제일 많이 오신 건데 특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애초에 취임식날 그날 오셔서 야당 당대표들을 한번 쫙 만나시고 취임 선서도 하기 전에 하신 그런 사례가 지금도 또 필요한 시대가 또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거에서 복원하는 의미에서도 단순한 코로나19의 해법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21대 국회가 혹시 되더라도 자주 국회에 오셔서 당대표들도 만나고 의원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소통의 기회가 많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제 회담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면담 자리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이제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그리고 긴밀한 비상협력 체제가 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했네요. 나 21대 국회가 되더라도 국회 방문을 조금 더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긴밀한 비상협력 체제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요? 그럼요. 이게 그 대통령과 또 여야 당대표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는 평상시에 사실 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지금처럼 이제 이게 아주 비상사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같이 모이는 자리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또 선거를 바로 앞두고 또 신생정당도 지금 막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름들이 다 당 이름도 다 바뀌고 예.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실질적인 얘기가 오간다는 거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여야 영수회담 제가 예전에 이제 대변인 하면서 배석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거의 또 다른 당 대표를 의식한 얘기들도 많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공개회담 앞쪽에는 이제 공개 또 이렇게 발언들을 하는 시간을 좀 주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언론을 의식한 이런 또 과한 표현들을 좀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당이 됐든 야당이든 특히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하고 전화도 좀 수시로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시간을 오히려 그 야당 대표들, 야당 의원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데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오늘 회동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좀 평소에도 이런 소통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긴밀한 비상협력 체제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1번 정쟁 중단, 그다음에 2번 대동소이. 그러니까 쪼잔하게 하지 말고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 별 이견이 없으면 통 크게 협력해주고 그다음에 승인해주는 자세. 이게 제가 볼 때는 긴밀한 비상협력 체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야당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맞는데 통 큰 결단이라는 게 제가 이제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신뢰관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친구 사이에도 평상시에 오해 여지가 없이 자주 만나면은 어려운 때 돕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동의합니다. 네. 네, 최 교수님께 한번 드릴까요? 지금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고 있으니까 전문가적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대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사실 정치에서 중요한 결정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 의료인들은 사실 일선에서 이제 하는 조금 말단에서 직접 환자 접촉하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정치인들이 정말 잘해줘야 되고 이럴 때 꼭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원일까요?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 어떨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핫 이슈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폭발적인 증가가 지금 제일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환자들 이미 감염된 사람들을 갖다가 특히 거기서 중증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뭐 다른 인근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좀 수용을 해주고 도와주고 또 의료 인력이 모자라면 도와주도록 이렇게 그 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정책적으로는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염병 감염병 센터인가요? 그것도 지금 메르스 때 다 국회에서 통과까지 됐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지금 진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이제 그러고 있는 사이에 벌써 이제 일이 또 크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계속 미루지 말고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뭐 세계 제일의 센터를 지을 생각하지 말고 우선 필요한 만큼 지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평상시부터 좀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당장 그 큰 일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또 특히 전 국민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퍼져버리면은 우리가 공항이라든가 항구에서 막는 방역 수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전 국민이 자체적으로 자기 자신부터 우선 마스크를 낀다든가 혹은 모임을 갖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 자제한다든가 뭐 교회나 학교에서 이 모임을 갖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이니까 좀 전 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WHO 세계보건기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진자 급증세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결정적인 시점에 와 있다. 세계 각국에서 지금 확산이 되니까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좀 했죠. 신아람 기자. 네, 거브러이어수스 WHO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감염을 막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때다. 또 인플루엔자가 아니어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억제할 수 있다. 발병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좀 이탈리아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WHO도 좀 근데 지금까지 WHO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딱 그거예요. 예. 각국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지금 주문했는데 WHO가 가장 느리게 움직였던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느낀 게 과거에 비해서 저는 오랫동안 여력에 있어서 WHO 활동을 잘 알고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특히 처음부터 아주 소극적이고 뭐 의도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서 이상하다. 과거에 그 WHO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중국에서 이렇게 이게 생겼을 적에 팬데믹,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괜찮다, 뭐 컨트롤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그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긴 하지만 안심시키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로 퍼지지 않게 하는 게 사실 그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인데 그런 점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뉴스특보를 또 보내드렸고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특보 2부, 3부 뉴스룸까지 계속해서 내용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